야담상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산세 깊은 곳 고을에서 약초꾼의 몸담은 향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어질고 반듯하며 또한 남을 돕는 마음이 깊었던 향군은 그 타고난 성미 탓에 이런저런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을 돕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그 이타심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려운 시절 난을 당해 조실부모한 형부는 아버지 생전에 배워둔 약초 구별법을 이용하여 홀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이 형군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인즉슨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이미 혼기를 한참이나 넘겨 고을 안에서 제 또래의 처자들 중 혼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달랑 향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려나 내년엔 가려나 하며 지나친 세월이 벌써 몇 년이던가요. 또다시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린 탓에 그놈의 나이라는 것을 더 먹고 말았으니 이제 올해 26의 노처녀가 되고 말았지요. 이 찢어 죽일 가난이 문제요. 연속된 흉년 탓에 혼수 마련할 돈은커녕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 좀 채 나아지지 않는 살림을 원통해 하면서도 향부는 열심히 산을 타며 약초를 캤습니다. 가끔씩 중매할멈이 찾아와 이런저런 중매 건수 내보이며 제안했지만 향부는 혼수 흉내낼 돈도 마땅히 없어 그저 한숨만 토하다가 소득 없이 중매할멈을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은 알겠네만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다간 자네 혼인은 다음 생에서나 치룰게야. 향분이 나이도 생각해야지. 송각시라도 될 참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던진 중매할멈의 말이었지만 비수가 되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어디 변변한 재산도 없이 나이만 먹은 여자를 누가 그리 쉽게 데려나가겠답니까? 제 마음도 미어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착하디 착한 약초꾼 향군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배워온 재주라고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여 내다 파는 일 뿐이었으니 제대로 된 혼담이 들어올 리도 만무했고 그나마 들어오는 혼담들도 색정에 눈이 먼 영감들의 후첩자리였지요.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그저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혼인하여 아들 딸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인데 천지신명께서 내게 조실 부모의 기구한 팔자를 내리시더니 배우자마저 점지해주지 않으실 모양이시니 참으로 서글프고 원통하구나. 사정이 이리 되니 향분이 조바심을 내는 것도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흘러 어느덧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창호를 뚫고 넘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의 소리가 기세등등하여 동장군이 따로 없는 날씨였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형부는 광주리에 호미를 챙겨들고서는 산으로 올라가 겨우살이 약초를 캐올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하던 형분을 발견한 동네 한 아기 그녀를 걱정하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이고, 향분아. 눈이 이렇게나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약초질은 쉬고 집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겠니? 이 날씨에 무리하다 사람 잡을까? 그것이 걱정이구나. 아주머니, 걱정 마셔요. 오늘 같은 날에 날씨 탓을 하며 나서지 않으면 혼자 사는 제 입의 풀칠은 조상님도 못 해주셔요. 혹독했던 겨울의 날씨도 향분의 부지런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참으로 먹을 주먹밥이 담긴 고자기까지 챙긴 형부는 야산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산신에게 실하고 귀한 약초를 광주리 한가득 캐올 수 있게 맑은 물을 떠놓고 치성을 다한 기도까지 올리고서 몸을 추스리며
깊은 산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가을 줄기가 마르면 약효가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인 약초는 주로 뿌리 약초가 많았습니다. 산후 여인들이 밀려든 약초방에서 겨우살이를 잔뜩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향분이 그렇게 약초를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산을 타던 그때 불현듯 눈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향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두 눈을 비비고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향군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새하얀 눈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향분의 손길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넘치는 기쁨에 손을 덜덜 떨면서 행여 뿌리의 털끝 하나라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흙을 타고 건져 올린 산삼의 영롱한 자태를 보자니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 그야말로 심중에 으뜸인 심이었답니다. 향부는 뜰듯이 기뻐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향부는 매섭게 불어닥치는 추위도 잊은 채 산삼을 소중히 제 품에 안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밝아오고 향분이 좋기 100년 묵은 듯한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금방 퍼져 저작거리의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약재상은 향분이 꺼내온 산삼의 상태를 자세히 훑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이봐, 향분이 그간의 고생은 다 끝났구만 그래. 이런 물건은 평생에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으뜸의 산삼이네. 내 약재상을 해온 세월이 적지는 않다만 이런 실한 놈은 내 평생에도 처음일세 그려. 마음껏 기뻐해도 좋겠어. 이것은 거진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이라 이 말씀이지. 약재상의 말에 향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향분이 산삼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말아 갈무리하자 약재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향분이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자고. 네, 갑자기 주막은 어인 연유로요? 어이구, 이거사. 이런 진귀한 물건은 말이야. 비싼 값을 쳐주는 자에게 넘겨야지. 천석군 부자 박찬봉이 지금 주막에서 이 산삼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향분이가 100년 넘게 묵은 듯한 산삼을 캐왔다는 소리에 박찬봉이 아주 부르는 값은 모두 치우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그치가 지병으로 골골댄 세월이 많다 보니 몸에 좋다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구만.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럴 것이 아니지요. 당장 나서야겠어요, 어르신. 어서 안내해 주셔요. 향부는 그 길로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드디어 자신도 지긋지긋한 노처녀의 신세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꿈에 젖자 향부는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안에 당도하자 박찬봉과 그의 수아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술상을 차려놓고는 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궁핍하게만 살아오던 향군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좀처럼 주막 안의 풍경을 눈에 담을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안을 둘러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답니다.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시끌벅적한 노름꾼들하며 시시껄렁 소란스럽게 떠드는 왈패들하며 별천지가 따로 없었지요. 살풍경한 주막 안의 분위기에 잔뜩 기가 눌린 향분이 가져온 산삼을 박찬봉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자 산삼을 본 박찬봉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시끄럽던 주변 패거리들도 모두 향분의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 주막 안이 삽시간의 금빛으로 물드는 것만 같이 환해졌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귀한 산삼의 자태에 넋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향분과
박찬봉의 자리 뒤쪽에서 누군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이내 향분의 산삼을 낚아채고는 그 길로 와그작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잔뜩 흥이 올라있던 박찬봉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주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희대의 난장판이었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찬봉이 제수아들을 시켜 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고는 그 낯짝이나 보려고 머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산삼도둑의 정체는 바로 오랜 폐병으로 기침을 달고 살던 유명한 노름쟁이 만복이었지요. 만복은 몸도 성치 않아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면서 노름판의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받아가며 골이나 뜯는 것이 일상이었던 하류 논팽이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주막을 전전하며 젊음을 탕진 중인 암울한 청년이었지요. 박찬봉의 수아들에게 호되게 맷찜질을 당한 만복은 그야말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벽나발처럼 부어오른 채로 주막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소리쳤답니다. 내 이놈을 포박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 천하의 도둑놈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내어서라도 그 산삼은 내가 취해야겠구만. 박찬봉의 외침에 산삼도둑 만복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름판을 전전하며 겨우 얻어마신 약주가 채 깨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저 박찬봉이 사정을 봐줄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살기서린 눈으로 보건대 자신의 말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목덜미가 붙들린 만복이 주막 밖으로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 묵묵히 소동을 바라보고 있던 향분이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아직까지 만복 씨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인거려. 뭐씨? 아니 향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참봉 어르신께서는 아직 제 산삼의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산삼의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말이지요. 향분의 말을 들은 박찬봉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직 산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 아무리 화가 난들 산삼의 본래 주인이 나서 저리 말하니 박찬봉은 이렇다 할 대꾸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향분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이 도둑놈의 배를 째든 통째로 삶든 산삼의 주인인 제가 하겠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는 그치를 제게 넘겨주셔요. 나 이거야 원. 참으로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울라니까 이런 경을 칠 경우를 다 보고 말이야. 에이잉 아주 배려버렸구먼. 박찬봉은 잔뜩 노기를 뿜으며 투덜거렸고 못내 마땅찮은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향부는 씩씩대던 박찬봉의 수아들에게서 만복을 건네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언덕마루에서 만복을 풀어주며 향분이 말했습니다. 만복 씨, 어서 가세요. 뒤는 걱정 말고 얼른 도망치셔요. 만복 씨의 배를 뒤집어 본들 이미 뱃속으로 떨어진 산삼이 멀쩡하겠어요. 오죽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했으면 만복 씨가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만복 씨를 책망치 않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시고 얼른 도망치세요. 어서요. 행여나 참봉 어른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모진 꼴을 당할 테니 다시는 노름판이나 주막엔 얼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향분의 말을 들은 만복은 눈시울을 붉힌 채로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몸을 돌려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향분이 만복을 보내준 뒤 사라진 만복을 다시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향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어진 마음에 만복을 보내주긴 하였지만 눈앞에서 산삼을 날려버린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휴, 그걸 팔아 혼인 미천으로 삼으려 했는데 팔자에도 없는 복을 삼키려고 하니 이리도 사달이 나고 마는구나. 어쩐 일로 그런 복이 굴러들어오나 하였네. 향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고개를 드는 어느 봄날이었지요. 향분이 예나 다름없이 약초를 찾아 헤매다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쑤셔오는 무릎에 몸을 가누며 약초들을 정리하려는데 자신의 집 마당 앞에서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냅다 자신을 향해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향분이 다급하게 약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귀한 양반분께서 어찌 저 같은 아래 것에게 이러십니까요? 향분 씨,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만복입니다. 예, 누구요? 만복씨, 설마 그 만복씨? 그 말을 들은 향분이 고개를 들어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갓을 쓴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3년 전 자신이 도망치도록 보내준 그 만복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기름진 살이 올라와 광채가 나고 있었으며 그 어깨는 떡 벌어져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되신 일인가요? 만복씨의 용모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이 다 향분 씨 덕택입니다. 안으로 들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만복은 향분을 부축하며 그녀의 집 툇마루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만복이 주막에서 향분의 산삼을 훔쳐먹고 그 길로 오래 앓던 폐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맛본 것이었지요. 골골 떼던 육체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만복은 마음을 따잡고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아 장사판에 뛰어들었고 그간 부단히 노력하여 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양반의 지위까지 사게 된 만복은 산삼을 훔쳐먹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준 형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향분 씨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박찬봉 어른의 손에 맞아 죽었든지 길에서 객사를 하였든지 지금의 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분 씨. 만복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향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재회를 두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워대고 보니 만복은 그간 장사에만 몰두하느라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던 총각이었지요. 저기 향분 씨, 제가 이렇게 향분 씨를 찾은 연유는 비단 그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향분 씨의 산삼 덕에 기세등등해진 것은 저의 팔자뿐만이 아니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 덕을 산삼의 원래 주인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인데 향분 씨는 어떠하신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복씨. 저는 향분 씨와 혼례를 올려 산삼으로 얻은 기운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발끝 아래를 내려다보던 만복이 흡사 거대한 석상처럼 꼿꼿하게 솟아있는 음영을 보이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만복이 말한 산삼의 다른 효능? 달리 말하면 기적 같아 보였지요. 그런 만복을 흘끔 바라보는 향분의 얼굴도 어느새 홍당무가 되어버렸답니다. 부끄러워하는 향분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간 만복은 영험한 산삼이므로 오장육 부소까지
외성병력을 선사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귀중한 만남이 성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과 향부는 서둘러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은덕을 베풀어 끝내 복을 거머쥔 형부는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만복과 향부는 넘쳐나는 산삼력을 10분 발휘하며 꽃피는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고 그렇게 산삼보다도 더욱 좋다는 시간들을 원없이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심이 이 여편네야.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는 어디 가서 너랑 죽마고 오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이거야. 참경도 넘은 야밤의 시간에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시는 순간을 그리도 떠나가라 알려대니 원 어찌 그리 채통이라는 것을 모르실꼬? 아니, 근데 요 기집애가 사돈난 말을 하고 있네? 이거사, 웃기지 말 거라 교워라. 그건 오히려 내가 할 소리지 않니? 밤에 작작 좀 하고 잠이나 좀 자고 그런 소리를 해라 이거사. 너야말로 밤마다 너무 시달리는 통에 온 고을에 깨를 볶는 냄새가 퍼져 참새들도 우리 고을을 떠나지 못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니? 주변 사람들의 이목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남새스러운 음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며 서로를 타박하는, 그러나 사실은 매우 두터운 우애를 자랑하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을의 떠돌이개가 누구네 집 앞놈에게 씨를 뿌렸는지가 저작거리의 가장 큰 화제일 만큼 한적했던 조선의 어느 한 고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로의 앞집과 뒷집에 딱 붙어 살고 있던 교월과 경심은 동갑내기에 어릴 적부터 붙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몸 어디에 점과 흉터가 있는지도 꿰고 있을 정도로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가히 친자매 같은 끈끈하고 스스럼 없는 관계였지요.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교우를 다졌고 두 사람 모두 선머슴 같은 괄괄하고 대찬 성격으로 그 시절 조선에 아녀자가 갖춰야 할 조신한 절개와는 거리가 먼 여걸들이었기에 주변 어른들은 그 둘을 가리켜 마치 관포지교와 너끈히 견줄 만한 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서로 붙어 다니며 산이고 들이고 쏘다니고는 시야에 들어오는 마을의 사내 아이들 골리는 재미로 하루를 지내던 악동들이었지요. 성장하면서 그 천방지축 같은 성질머리는 점차 사그라들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두 사람의 거침없는 언행을 막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아이를 먹게 된 교월과 경심은 공교롭게도 둘 다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집안과 집안끼리 이미 정해둔 혼사였기에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릴 때처럼 함께 지내며 남부러울 것 없는 우정을 다질 수 없음에 슬퍼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는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며 제게 주어진 운명대로 각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시집을 가고 보니 자신들의 시댁의 위치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서로의 앞집과 뒷집이지 않았겠어요. 동네에서 중마고우로 지내던 사이가 시집을 와서도 이웃사촌이라니, 이런 우연과 필연이 겹친 관계가 또 있겠나 싶었던 두 사람은 몹시도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머,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우연이니 그래? 정말 너랑 나는 결단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실이 이어진 모양이로구나. 어휴, 질린다 질려 이거사. 그만 좀 따라다녀라. 지겹지도 않니? 얼씨구, 저런 화상이 말하는 뽐새 좀 보시게. 교월이요, 맹랑하기 짝이 없는 지지배야.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교월과 경심은 연고도 없는 고을로 시집 오게 된 외로움을 서로의 존재가 녹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안심하고는 장난을 치며 이를 드러내고 깔깔 웃었지요. 각자의 남편이 서로 엇비슷한 품계의 벼슬을 지내고 있었고
아내에게는 극진한 성미를 지니고들 있었기에 자신의 부인이 고향 친구와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고 지내는 것을 적극 권장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혼인 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교월과 경심은 서로 짬이 날 때마다 다과상을 차려놓고 붙어 앉아 남편과 함께 치른 많은 밤들에 대한 춘담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담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겠니? 바로 남편이 야밤을 뜨끈하게 달궈주기 때문 아니겠어? 너 같은 천방지축을 데리고 사는 남편이 보살이지. 경심이 이거사. 도대체가 너의 망측한 교성 때문에 자다 깬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다. 지아비 석갈의 맛이 그리도 좋더냐? 그렇게 말하는 교월이 너야말로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이라도 치는 줄 알았다 예. 누가 들으면 아주 요절이라도 내는 줄 알았겠어. 어쩜? 양반댁 마나님이 조신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요절이라니. 교월이 네 입에서 조신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주 지나가던 개가웃을 노르시다 이거사. 이렇듯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양반댁 안방마님의 체면도 잊은 채 서로 깔깔대는 낯으로 진득한 농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며 즐거웠던 시간이 흐르고 몇 해가 지나가자 견고하던 이 두 사람의 우정에도 조금씩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교월은 눈을 뜨자마자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 이런 흉하디흉한 꿈을 다 꾼단 말인가? 사실 교월에게는 진작부터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답니다. 혼인 이후로 부부의 금슬은 장안의 으뜸이었지만 교월네 부부에게는 도통후사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조선팔도에서 태기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은밀하게 구한 음서에 쓰인 대로 각종 몸의 자세들을 다 동원하여 기이한 운우지정을 모조리 치러보았지만 교월에게는 도통 산기가 찾아오지 않았지요. 교월의 남편은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낙심 말고 여유를 가져보자 하며 웃었지만 아이가 간절했던 교월은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게다가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하였던 윗집의 경심은 벌써 자식들이 셋이라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교월은 줄곧 그런 경심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외모로 보나, 넘치는 춘심으로 보나, 이부자리 정의 크기로 보나, 자신이 결코 경심에게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며 지냈는데 저렇듯 쉽게 순산하는 경심과 달리 자신에게는 단 한 번의 입덧조차 찾아오지 않음이 야속하여 밤마다 눈물을 훔치곤 하였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시덥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그 전륜한 위세라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더욱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윗집에서 경심의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떠들썩하게 노는 소리가 교월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박복한지 참으로 하늘도 야속하기만 하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밤마다 올리는 이 교월의 기도를 정녕 들어줄 생각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이 하나 점지해주는 것이 그리도 허락하시기 힘든 일이냔 말입니다. 교월은 담벼락 너머로 경심의 아이들을 훔쳐보며 부러움과 근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교월네와 경심네는 함께 만나 고을에 열린 명절장을 보러 나갔지요. 시끌벅적한 장터에 들어서니 경심네가 아이들의 신발도 고르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뚫어놓은 창호문을 더 빨라 수선하기 위한 창호지를 사며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이 교월은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없는 소란 속에서도 그것이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하였지요. 교월의 남편이 교월에게 지극하여 늘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는 있지만
교월의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것은 어쩌질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시끌벅적한 장보기가 끝이 나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심이네 아이들은 경심의 보따리를 나눠 들고서 떠들썩하게 자기 꽃가신을 신어보고 웃으며 야단이었으나 그 반면 교월의 집은 적막하기가 말도 하지 못했지요. 불현듯 서글퍼진 교월은 구멍 하나 없는 자기 집 창호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집 문은 3년이건 5년이건 구멍 하나 나지 않는데 내 오늘처럼 이리도 구멍이 야속한 날은 또 처음이 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하는 교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일가족이 잔뜩 모인 설 제사를 지낸 후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간 부엌일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경심과 교월은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경심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친척들 술상을 차리랴 주막으로 몰려간 남정네들 뒤치다거리에 착신이 녹아내린 둘은 단꿀 같은 휴식을 즐기며 뒷방에서 여자들끼리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중 아까부터 무언가를 고민하듯 움찔거리던 교월이 얼큰하게 올라온 치기를 빌미로 결심한 듯 경심의 손을 덥석 잡고는 울먹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경심아, 부디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일절 오해 없이 들어다오. 제발 내 청을 뿌리치지 말아주렴.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제 친구의 모습에 경심은 바짝 긴장하여 입맛을 다시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교월아. 왜 그러는 거니? 대체 무슨 일인 게야? 교월이 내가 하는 부탁이라면 내 죽는 거 빼고는 몽땅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어서 말해봐. 친구 좋다는 것이 뭐겠니? 그러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한 교월이 경심에게 다가와 그녀의 귀에다 대고 조심스럽게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교월의 귓속말을 들은 경심의 낯빛이 대번에 흑색이 되어 화들짝 뒤로 나자빠지며 손사래를 치고 말았습니다. 너 미쳤니? 예.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건 안 될 일이야. 절대로 안 돼. 그런 경심을 힘없이 바라보며 교월은 더욱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경심이 이 사람아,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단다. 아이가 셋이나 있는 너는 결단코 이 피눈물이 흐를 마음을 알지 못해. 그러니 내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건 아니겠니? 내가 가벼이 생각하여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란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겠니? 정신이 나간 소리라는 것은 알지만 내 오죽이나 답답하고 먹먹하면 천하의 친구인 경심이 너에게 이런 미친 소리를 다 하겠니? 이 일은 하늘과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붙일 터이니 불쌍한 나를 봐서라도 경심이 네가 제발 한 번만 눈을 감아다오. 제발 부탁이란다. 교월은 경심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그녀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경심은 몹시 난처한 얼굴로 그런 교월을 바라보다 연거푸 탁배기를 거칠게 들이키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녕 내 마음이 그러한 게니? 일지를 정한 거야? 다시 말하겠지만 이 일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교월이 너도 잘 알고 있는 게지? 하늘이 이 교월을 단죄한다 한들 내 오늘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니 경심아, 친구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도와다오. 어느덧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고 경심은 결국 애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단짝 교월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여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마지못한 경심의 허락을 받아낸 교월은 그 길로 경심의 남편이 골아떨어져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과의 연희은 술자리로 이미 만취가 되어버린 경심의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온 교월이 몰래 초를 끄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임자, 탁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어서 들어와 눈을 붙이시오. 오늘 참말로 고생 많았소.
안방으로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아내인 경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결에 드문드문 중얼거린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우렁차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를 끄고 칠흑처럼 어두워진 안방에서 교월은 줄곧 작심해왔던 일을 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구나. 허나 하늘이 노하신다 하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교월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독한 마음을 다잡고는 경심의 남편에게 다가서 고쟁이를 집어던지고는 재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겁 같기만 하던 시간이 흐르고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안방에서 나온 교월. 저기 경심아, 고맙고 또 고마우면서도 얘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구나. 오늘 일어난 일은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함구할 테니 너무 심려치 말고 어서 들어가 보려무나. 비밀 유지만큼은 반드시 약조할 테니 걱정 말렴. 초조한 얼굴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심에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그녀는 경심을 향해 꾸벅절을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경심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저 멀리 사라져가는 교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폐부 깊숙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월과 경심, 그리고 하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날 이후 벼가 익기도 전에 교월에게 입덧이 찾아오더니 추수가 끝날 즈음에는 순산하여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월과 교월의 남편은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을 하며 부부를 찾아온 보물 같은 아이를 맞이하였지요. 교월의 남편은 교월을 껴안으며 그간 고생 많았다 말해주었고, 그런 남편을 보며 교월은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왔지만 자신이 순산한 아이를 보자 곧 그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교월의 아들 필백은 해가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영특하기가 말도 못해서는 신원서판이 매우 뛰어나 장차 크게 될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자기 집 마당에서 요란하게 뛰어노는 그런 필백을 담벼락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경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쩐지 묘한 후회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심이 자신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던 서당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들르니 훈장은 일이 생겨 잠시 출타 중이었는데,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제 겨우 7살 된 필백이 훈장을 대신해서 서당의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어요? 필백에게 소학을 배우고 있던 학동들 사이엔 무려 67은 더 나이가 많았던 경심의 아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그 광경을 본 경심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고작 저 쬐그만 꼬마 녀석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인가? 경심은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여 부하가 치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경심이 교월과 함께 장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서당의 훈장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교월을 발견한 훈장이 그녀를 향해 크게 웃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아이는 그야말로 천재요. 내년엔 어렵지 않게 조시를 볼 수 있을게요. 아들 하나 참으로 잘 키우셨소이다. 그 말을 들은 교월은 뜰 듯이 기뻐하였으나 반대로 경심은 속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어느 야심한 밤, 경심이 교월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는 앞에 차려진 술상에서 잔을 들어 연거푸 서너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교월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단다. 이제 그만 아이를 돌려줘. 아니 경심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이를 돌려받아야겠다. 경심이 단호하게 던진 한마디가 교월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늘 가슴 한켠에 숨죽이며 품고 있던 불안함이 한 번에 터져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직후엔 졸지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고 밤이 새도록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의 머리끄덩이까지 부여잡고는 마당에서 구르니 그 꼴을 본 남편들이 달려와 겨우 교월과 경심을 뜯어말렸습니다. 남편들이 자신들을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씩씩대며 싸움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일이 커지고 커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또 앞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앞에서 경심은 천륜을 앞세우며 제 자식이라 우기고 교월은 경심과 한 약조를 앞세우며 제 자식이라 우겼답니다.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교월과 경심의 주장을 잠자코 듣고 있던 사또는 선뜻 결판을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명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니 사또는 지끈지끈 골치가 아파왔지요. 결국 사또는 교월의 아들 필백을 관하로 데려오라 명했답니다. 그리고는 필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사또의 물음에 교월의 아들은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고는 별 시덥잖은 것을 물어본다는 듯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계절 우리 논에 모를 심을 때의 일이었지요. 경심 아주머니 댁에 심을 모가 모자라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가서 심었던 일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왔을 때 우리 집에서는 그 누구도 경심 아주머니 댁에다가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이니 그 곡식 또한 우리 것이라며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사또께서 지혜롭게 헤아려 주옵소서.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특한 지혜가 본 사또의 지혜보다도 밝구나. 판결을 내겠느니라. 경심은 듣거라. 앞으로 2번 다시 교월에게 그런 억지를 부린다면 그때에는 관하로 끌려와 곤장형을 맛보게 할 것이니 그리 알고 썩 물러가도록 하라. 그리고 교월은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보살피어 장차 이 나라를 빛낼 인재로 기울였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교월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이다지도 든든한 일이 또 있었을까요? 제 어미의 벅찬 가슴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아들은 명랑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그만 우셔요. 그만 우시고 채비를 하세요.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송사를 마치고 씩씩한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교월의 눈에서는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팔자명부에는 과거 읍제가 쓰여 있지 않은 모양이로구먼. 이번 취재 문제는 그리도 수월했다 하던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낙방에 쓴 잔을 마시고서는 또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인가. 한양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을 경계의 고갯마루에서 이초 씨가 신세 한탄을 푸지게 하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여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입신양명을 하지 못해 기울어져가는 가세가 걱정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번 낙방만 하는 과거 공부만 붙들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나를 믿고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으로 시집온 내 색시를 위해서라도 글 공부는 잠시 치우고 먹고 살 국립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는 자신의 새색시를 볼 면목이 없어 내키지 않는 걸음을 애써 옮기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재촉했어요. 고향 땅을 밟은 이초 씨는 30리 밖에서 제일 부자인 천석군 부자 황참봉 댁에서 가내 살림을 돌봐줄 집사를 새로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부디 자신을 집사로 채용해달라 읍소하였지요. 이초 씨의 사정을 들은 황참봉은 선뜻 그를 받아들여 그가 집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 이초 씨는 한숨 덜었다는 마음에 안도하였으나 문제는 집에 홀로 남아있을 새색 씨였습니다. 집사람은 무릇 세경을 주는 집에 숙식으로 기거하여 모든 살림 전반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30리 밖이나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왕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가 삼간에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부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자신을 믿고 혈혈단신으로 시집온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새색 씨에게 변고라도 생기면 절대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거듭하던 이초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윗집 이모님을 불러서는 얼마간의 양식과 품삯을 줄 터이니 자신의 새색 씨와 함께 지내달라 부탁했습니다. 조촐하게 짐보따리를 꾸리고 황참봉 댁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이초 씨를 배웅 나온 새색 씨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제 옷고름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면서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랑 걱정 마시고 부디 몸성이 지내셔요. 소첩은 이 집에서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며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참으로 부인을 볼 면목이 서질 않는구려.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여 이리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희왕지사 마음을 굳혀먹은 김에 내 황참봉 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온 세경으로 가세를 일으켜 부인을 호강시켜 주겠소이다. 잠시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부인. 이초 씨는 곱디고 온 자신의 새색 씨를 놓고 가려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황참봉 댁으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책을 붙들고 과거 공부나 하던 것이 다인데 과연 내가 집사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전 처음 해보는 남의 집 세경살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이초 씨가 막상 조참봉 집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보니 크게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참봉이 필요에 보내야 되는 서찰을 이초 씨가 기가 막힌 필체로 대필해 주거나 곡간의 장부를 만들어 곡식의 재고를 기록하고 소장농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내어줄 세경을 정리하는 일, 그 정도가 하는 일의 전부였지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은 조참봉 댁 머슴들을 시켜부리면 되었고 조참봉의 인품이 빠지는 데가 없었기에 이초 씨를 대접하는 일에도 전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세경 또한 제법 넉넉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초 씨는 왜 진작 집사일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조참봉의 배려로 한 달에 사흘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들러 새색 씨를 보러 갈 수도 있었지요. 어느덧 얼말이 되어 휴가 전날이 되자 조참봉 댁 행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초 씨가 아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이다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내달려 한 걸음에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이다. 서방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던 새색 씨가 이초 씨의 외침에 반갑게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보고 싶어 내 간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소. 한 달간 잘 지내셨소이까? 얼굴이 어찌 이리 야하였소? 서방님 얼굴이 더욱 안 드셨습니다. 남의 집 세경살이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건만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계시는지요? 오래간만에 서로를 본 두 사람은 감격에 겨운 채 얼싸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틋한 시간이 이어지고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며 눈물을 닦아내니
이초 씨는 문득 아리따운 새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자신의 춘심이 우뚝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느껴본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내의 분냄은 이초 씨의 눈앞을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답니다. 부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려. 내 그간 부인을 품에 들이고 싶어 어찌나 곤욕을 치렀는지 말하자면 아주 끝도 없을 것이오. 자, 쇠뿔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어머, 서방님, 이모님이 옆방에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어떠소이까?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이초 씨는 뛰듯이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그대로 아내를 와락 껴안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에 이르렀지요. 새어나오는 소리가 옆방에 들릴세라 새색 씨는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는 우누지정으로 치닫는 하빌에 육신을 내던졌습니다. 단꿀 같은 3일의 시간은 어찌 이리도 빠르게만 지나가는지 아리따운 새 신부와 한데 엉켜 단꿀 같은 사흘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눈에 밟히는 새색시를 애써 뒤로하고 조참봉의 집으로 돌아와 집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던 이초씨. 그렇게 애틋하게 세경살이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참봉이 생일을 맞아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 진미가 끊임없이 나와 차려놓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잔치를 열었지요. 이초 씨도 행랑채 아래 한켠에서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탁배기를 몇 잔 들이켜고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려는데 이초 씨는 그만 왈칵 목이 메어왔습니다. 부잣집 생일상에 오른 각종 진미를 보니 나의 지긋한 이모와 허름한 방에 단둘이 앉아서는 나물과 보리를 한데 끓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제 신부 생각이 든 것이지요. 나 혼자 이 귀한 음식들을 먹으려니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내 도저히 아니 되겠다. 이초 씨는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동안 후딱 집에 다녀올 작정으로 상에 오른 음식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쌓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내 생각에 집으로 향하는 30리 길이 구름배에 돛을 단 듯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이초 씨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아내를 부르려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조신하고 얌전하던 새색 씨가 흐트러진 몸으로 자는 듯 누워있고 웬 사내 하나가 제 바지춤을 붙잡고 막 큰일을 치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 무슨 짓이냐? 그 꼴을 보고 눈에 불꽃이 튄 이초 씨는 당장에 낫을 치켜들고는 사내를 요절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교교한 달빛을 받아 퍼렇게 빛나는 낫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제 머리를 바닥에 쳐박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난리통에도 기절한 듯 누워있는 새색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초 씨를 외면하기라도 하는 듯 미동조차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초 씨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와 누굴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일찍이 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세가 기울지 않았으면 색시를 이리 혼자 두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초 씨는 굵은 눈물을 떨구다가 이내 시퍼런 낫을 들어 사내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내 색시를 데려가서 한평생 부족함 없이 호강시켜주겠노라 약조하거라. 사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매 반드시 약조를 지키겠소. 사내의 다짐을 들은 이초 씨는
낫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길로 사내에게 신부를 맡기고는 눈물을 흩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초 씨의 색시를 탐하려던 사내는 사실 고을에서 주색 잡기에 흠뻑 빠져있던 청년 칠배였습니다. 칠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초 씨의 새 신부를 본 뒤 그녀의 미색에 홀딱 반해버렸지요. 그날부터 이초 씨가 집을 비울 때면 이초 시내에 찾아가 온갖 사탕발림의 말로 새 색시를 꼬드겼습니다. 금전이면 금전, 먹거리면 먹거리, 각종 부귀영화와 안락함이 보장된 편안한 자리 등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녀를 구워 삶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초 씨만을 바라보며 정절을 칼같이 여기던 새색 씨는 칠배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칠배는 새색 씨와 함께 지내던 이모에게 전대를 건네주며 그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은밀히 요청하였고, 돈에 눈이 먼 이모는 그날 밤 새색 씨와 탁배기를 나누며 그녀가 과음하게 만든 후 그렇게 칠배에게 판만 깔아주고는 칠배가 건네준 전대를 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칠배가 정신을 잃은 새색 씨에게 막 일을 치르려던 찰나에 때마침 이초 씨가 집에 당도하여 상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칠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자 퍼뜩 정신이 들어서는 그 길로 색시를 깨워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망나니 같던 제 아들 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미가 그에게 버럭 불호령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못난 녀석아! 이초씨란 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로구나.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너를 이 색시와 혼인시킬 수는 없는 법. 이 색시는 오늘부터 나의 딸로서 성심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너는 색시에게 일절 접근하지도 말거라. 잔뜩 풀이 죽어버린 제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의 어미는 색시를 따뜻히 맞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사계절이 돌아가며 바뀌기를 10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업무를 보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뱉던 나주고을의 현감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세월이 앉은 얼굴로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진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현감직에 앉은 이초 씨였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스산한 것이 부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부디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날 이후로도 단 한시도 제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던 이 영감이 달빛에 그려지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따금 아내의 행방을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못내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이 영감이었지요. 그렇게 시름이 깊어가던 이 영감에게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부인 곁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함께였지요. 현감 앞에 당도한 귀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어느 날 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해년 4월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습니다. 귀부인이 꺼낸 한마디에 이 영감은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날은 바로 황참봉의 생일 잔칫날 음식을 싸들고 제 집으로 달려갔다. 제 아내와 정분을 내던 괴양 같은 사내에게 아내의 부귀영화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귀부인이 바로 그날 제 아들의 허물을 나무라고 새색시를 딸로 받아들였던 칠배의 어미였던 것입니다. 이 영감의 표정을 본 귀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였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보 같은 내 아들놈은 천지신명이 도와 정신을 차렸고 그 이후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놈이 잘못 꿰어놓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수소문하여 나으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색시를 오해하며 오명을 씌운 채 떨어져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은 geb니다. 두 사람 간의 교접이 일어나기 전에 나리께서 당도하셨으니까요. 그날 신부는 이미 본래의 지아비에게 씨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부인이 자신이 데려온 사내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인사를 올리거라. 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시란다. 기부인이 말해준 모든 사실을 듣고 아이를 본 이영감은 눈물을 쏟으며 뛰어내려가 자신의 아들을 와락 껴안았지요. 그날 밤 이후로 이런 흉사가 생긴 것은 모두 가난한 자신의 탓이라 여긴 이영감은 악에 바쳐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급제 이후로도 제 색시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세장가도 가지 않은 채 10년의 세월을 보낸 터였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저희 아버님이신가요? 제 아들을 끌어안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이영감을 보며 귀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로 받아들인 나리의 색시 역시도 여전히 나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라 이 긴 시간 동안 엇갈려 버렸지만 이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다시 봉합하셔야지요. 그리하여 이영감과 재회하게 된 그녀의 색시는 재결합을 하여 지난 세월 서로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고상이라도 받듯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하며 오래도록 원앙금술을 자랑하고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